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의 상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 그럼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전공의 측 입장을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 성명입니다. 양국은 전면적인 협력 관계 강화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와 서방 양쪽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의혹이 계속 나옵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의 집과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잔에 입은 됐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종지부. 앞에 뒤죠. 물음표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의료계와 정부, 의정 갈등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이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2심에서 기각하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 이제 갈등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들지만요.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의료계 측 얘기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최종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로 한 1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병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상진료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를 이제 논의를 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증원 여부가 사실상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의대 정원 확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 측 얘기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기각 결정에 앞서서 일단 리포트 보신 대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네, 전공의 측은 달라지는 거 없다는 반응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 재항고 바로 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이미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군요. 여기까지가 통상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그 시간을 한 달 이상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미 고등법원에 모든 그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이달 말까지 시간은 가능합니다. 특히 이 가처분 사건은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예.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도 5월 말까지 최종 결정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끝까지 가겠다. 정부 측과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일단 네. 어제 2심 결과로 인해서 정부나 언론들은 사실상 의대 증언이 확정됐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변호사님이나 전공의 분들은 이 대법원에서 결과가 좀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시는 건가요? 네, 어제 그 전공의들하고 의대생 그 13,000명인데요. 그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제가 어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5월 말까지 판결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더니 5월 말까지. 그러면은 복귀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 이어가시죠. 예, 제가 조금 어제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제 그간의 1심에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각하를 했죠. 그러니까 각하라는 건 진짜 심리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산대 의대생들이 핵심인 사건이었는데요.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도 인정을 했고 정부의 행정 처분성도 있다. 이것도 다 인정을 했고 의대생들에게 학습권 침해가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긴급하다.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예. 즉 1심에서 각하, 즉 제로에서 구부능성까지 올라왔습니다. 90% 승소인데 내용상으로. 그러나 10%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10%가 뭐냐? 공공복리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기각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습니다. 네. 비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으니까요. 어떤 전략인지 네.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 대승적 그리고 대합의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상식적인 의견이고 국민적인 좀 공감대까지 얻어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네, 우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소송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앞으로 2주일 동안 진행돼야 될 게 우선 대법원에 재항고 한 사건 1개. 그리고 어제처럼 서울 고등법원에 의대생들 1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이 모두 다 제가 공공복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방책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입니다. 제 그렇군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예. 어제 나온 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판결문이 판결한 그 내용을 꼼꼼히 참고해서 의료계는 정원을 일정 정도 수용하고 병원을 정상화시켜서 빨리 환자들의 피해를 줄여드리고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나서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재판은 일종의 전쟁이니까요. 좀 더 상세한 것은 아직 좀 비밀입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정리하면은요. 2심 재판부는 일단 공공복리가 더 우선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국민들 대다수의 뜻도 뭐 그렇다는 여론조사도 좀 있고요. 또 국민들 걱정도 있고 특히 환자들 피해도 많고요. 병원들 적자 누적도 생각하면 사실 의료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뭐 네. 부담도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대응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어제는 부산대 의대 1개 대학의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4배 이상 증원된 충북대 같은 경우가 가장 상징적으로 심각하죠. 이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교의 의대생 1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있고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예.
이 세 개의 사건들이 이제 어제 하나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4배가 증언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명 증언 처분은 바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어쨌든 국민들 좀 불안 해소 방법 걱정 살 수 네. 없게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네. 뭐 병원들이 또 줄도산한다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줄도산 우려라는 것도 결국은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5월 말까지 2주일 이내에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결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판결을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이변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어의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꼽았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이변을 일으켜 우이변 오늘 이렇게 뽑은 건데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현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역시 예상치 못했다는 듯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사실 어제 총회 직전까지만 해도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명심을 강조한 추미애 당선인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열어보니 추 당선인이 지나치게 명심을 내세웠던 게 오히려 반감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재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좌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막판의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추 당선인의 강경 이미지가 감점 요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추 당선인을 지지해온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올라왔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문자 폭탄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선의 우원식 의원은 추 당선인에 비해서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우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대선 경선부터 함께해온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우 의원은 어제 이 대표와의 예방 자리에서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무라며 방탄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서영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과 함께 자세히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서영수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는데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이긴 건데 어제 그 모습부터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
그 명심 논란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명심 논란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히 중재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예상하셨습니까? 의원 선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방송에서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반응들은 조금 다 의아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국회의장 선거가요, 구도 그리고 이제 개인기 두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도에 있어서 좀 착시 효과가 좀 심했죠. 착시 효과였다. 강성 당원들이 어떤 뭐 추미애 그 당선인과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를 막 말을 하면서 의추, 그러니까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갔던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초선 의원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오히려 재선, 3선, 4선 의원들한테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기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통한 것 같고 또 한강에는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뭐 추미애 의원이 될 건데 내 한 표는 우원식 의원한테 줘야지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말 결과를 알기 어려운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손흥민 변호사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추미애 당선인은 왜 안 됐을까요? 지금 이제 그 언론의 뭐 언론 제목이요. 네. 우원식이 이겼다가 아니고 추미애가 졌다. 그런 헤드라인이 이런 이제 있습니다. 봤는데 아마 저는 추미애 의원은 이제 그 본인이 잘못이 크다 봐요. 어떤 잘못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동안에 옛날에 환노위 때도 한번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자충우돌 또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이제 윤건영, 고민정부터 이제 친문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점도 이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원은 또 옛날에 김근태계거든요. 민평년. 예. 그쪽에 조직표도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여러모로 이제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추미애 의원에게 마치 다 된 것처럼 제대로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우원식 의원은 이제 그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모든 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변이 난 거는 맞고 네. 결국 이제 이변은 맞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예측이 어렵다고. 이 말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니까 모른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게 개딸들이나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이 안 되죠. 따라서 이제 그 이변이 난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추 당선인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강성 친명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이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추미애 당선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정청래 최고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분위기 자체가 다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거야? 다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 그럼 추미애 의원 되니까 나라도 한 표 주자 이러한 심리가 발동을 한 거고요. 예. 또 이렇게 그것도 사실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도 하나의 구도거든요. 우리가 이겨가고 있다. 괜히 사표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사실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유인태 의원 그 전 총장이 사실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명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렇게 또 추대로 가는 것도 좋지 않다. 왜? 추미애 당선인이 되면 아무리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고 어떤 교통정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교통정리된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민주가 없어졌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어쨌든 승리의 비결은 우원식 의원의 개인기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앞서 듣지 못한 추미애 당선인 목소리 한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제 감인데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추미애 당선인이 안 돼서 그 강성 지지층 분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뭐 도로 수박당이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뭐 탈당하고 조국 혁신당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자꾸 이게 이재명 대표 마음 명심을 팔잖아요. 근데 서열로 보면 국회의장은 우리 국가 서열 2등입니다. 2위. 예. 근데 야당의 대표는 8위입니다. 근데 8위가 2위를 임명한다? 하하. 이 자체가 이게 이제는 거대 역풍이 왔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제 그 당원들이 자꾸 이제 도로 수박당이라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 선대위원장을 공동 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추미애 의원도 친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추미애 의원이 친명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누가 더 친명인지도 좀 불명확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수박당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조국당으로 탈당하겠다. 이런 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게 이재명 대표를 연임을 시켜야 된다. 어허. 못 믿으니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좀 주장이잖아요. 근데 왜 조국당을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하고 또 연임을 꼭 시키게 됐다. 이것도 안 맞죠. 저는 강성 지지층들이 좀 이게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친명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혀지는데 장가희 기자, 일단은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하고 추미애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연임까지 쭉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계획이 솔직히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계획이 좀 제동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좀 악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까지 이 명심으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후보도 추 후보가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한 것을 겨냥해서 갑자기 단일화하니까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당선자들이 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강선필 대변인 궁금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생각했던 그림과 좀 틀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어떤 연임론 여기 변수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별 인과관계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요, 사실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는 했었어요. 하지만 우원식 후보가 혹여 지더라도 쉽게 지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이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명 대 비명 구도였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 친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사실 우원식 후보가 대선 캠프에서는 더 먼저 추미애 후보보다 더 먼저 지지하고 들어간 분이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어쨌든 모두가 친명이기 때문에 교통정리할 필요가 없고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괜히 한 명을 지지했다가 다른 한 명한테 미움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대권 과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우원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추대 이러한 프레임은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훨씬 수월한 구도가 됐고 또 누가 이제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허수아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냥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을 해서 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점입가경입니다. 자, 어제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이후로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가 기자, 일단 어제 소속사에서 김호중 씨가 음주가 아닌 공황장애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사고 직후에 누군가하고 통화하는 김호중 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봐야 할게요. 소속사 대표는 이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이고 사고 후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한 게 공황장애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네.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려서 이 한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또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면서 통화를 누군가와 계속하면서 이곳을 좀 빙빙 도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저 모습이 공황장애가 온 모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순 없지만 그렇죠. 김호중 씨 측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2020년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닌 경험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제 공황장애나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 흉통이나 뭐 공포,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등이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제 김호중 씨의 모습은 이 소속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공황이 온 모습인지 아니면 크게 당황한 것을 공황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는 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사장이 얘기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못 해갖고 막 어지럽고 막 빙빙빙 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한 다음에 멈췄잖아요. 그대로 내려갔고 또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공황장애죠? 근데 공황장애라고 하면 다음 행동을 못 하거나 다음 행동 자체가 이상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행동이 합리적이잖아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좀 있으면 이제 마약하고는 좀 관련은 짓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냥 뿡 가요. 가서 어디에 네. 처박혀서 해서 사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마약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전문가는 이런 견해를 비추셨고, 자 이웅혁 교수님, 일단 공황장애도 공황장애지만 일단은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뭔가 통화하는 모습이 뭔가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이 무리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당히 침착한 모습으로 저는 이제 보입니다. 예. 이제 공황장애처럼 무엇인가 괴로워하고 당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피해자 또는 그 사고 상황에 대한 수습을 충분히 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소위 말해서 구호 조치라든가 또 경찰 또 관련 기관에 대한 뭐 신고라든가 자신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임이 오히려 지금 보여진 것이 아닌가. 전화를 끊고 다시 돌아가서 또는 그 상황에서도 말이죠. 사실상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게 이른바 그 사고 후 미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황이라고 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얘기를 소속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사고 후에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정신 상태가 말이죠. 일단 그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질문과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대략 그 밤 11시 한 45분 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니까 뭐 11시 한 뭐 50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김호중 씨가 의외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구리에 있는 호텔로 갔다. 그러면 저 전화를 통해서 이른바 그 기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력 행위에 대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사실상 또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저 현장에 그 매니저들이 다수가 왔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일정한 역할도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차를 운전하는 매니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허위 자수를 했던 매니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메모리 칩을 손상시키는 이런 역할도 한 이런 조직적인 그 도움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렇게 전화를 통해서 역할과 구조 요청, 즉 조직적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하나씩 뜯어보자면요. 다시 자 김 씨 측에서는 지금도 음주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방침 고수하고 있고 근데 또 대리기사를 불러서 일단 귀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술은 안 마셨는데 또 대리기사를 불렀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본인의 그 얘기는 그 술은 이제 안 마셨고 그러면 술을 안 마셨는데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금 대응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 피곤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피곤했다. 근데 좀 특이하죠. 피곤한데 그 다음에 행위를 보게 되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인의 연락을 받고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그 석연치 않은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대목에서 그러면 저 차량 안에 있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빨리 지금 경찰이 확보해서 네. 저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 기사의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 상황에서 과연 음주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참고인 진술을 또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목적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김호중 씨에 관련된 압수수색이 또 어제 저녁에 자택 주변에서 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즉 요약하게 되면은 대리 기사를 피곤해서 불렀다고 하는 이런 점은 정말 석연치 않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해석해 보는 것이죠.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자, 대리기사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의견 주셨는데 뭐 사실 측정기가 대리기사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냄새를 맡거나 이런 건데 뭐 참고인 조사도 뭐 좀 경찰 측에서는 반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이제 음주로 어떤 처벌을 받으려면 이제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0.03% 뭐 이런 식으로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치라는 그런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 일단 김호중 씨가 17시간, 그러니까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이제 직접 이제 출두를 했고 그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이미 이제 음주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사실 이런 우리가 정황 증거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진술로는 그게 뭐 효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입증이 있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불렀다. 근데 대리기사가 굉장히 뭐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술을 만약에요? 마신 것 같았다. 예.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음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선 되겠지만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주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 시설들이요. 그럼 그 영상 저희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이 장면입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라고 김호중 씨가 소속된 소속사 외경입니다. 여기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요. 뭐 많은 물건들이 아마 경찰 측에서 가져갔을 겁니다.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력? 네, 실력. 천천히. 이거 팔걸이 내리는 볼링. 자, 장관 기자, 일단은 술잔은 뭐 입에 댄 건 맞지만 술 안 마셨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계속 바뀌는 얘기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처음에 기획사 측에서 처음에 김호중 씨가 술을 안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술잔은 입에 댔다고 했죠. 네. 이제 말이 계속 바뀐 게 이 소속사에 따르면 총 5명과 유흥주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 중 누군가가 향후 김호중 씨가 이 술을 먹더라라고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술잔을 입에 댄 건 맞다라고까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 씨는 술이 아닌 특정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직접 김호중 씨가 갔던 유흥주점에 방문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갔습니까? 네. 그 뭐 술도 있고 한데 차도 혹시 여기에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없죠. 뭐 사다 달라면 편의점에서 사다 줄 수도 있죠. 없어요. 원래는 가게에 들어오지만. 새벽에 장가희 씨가 직접 저 유흥주점에 다녀왔는데 자, 가 보니까 분위기 뭐 어떻고 어떤 얘기를 좀 나왔나요? 우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김호중 씨가 특정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는데 이 술집에서는 그 특정 음료는 처음에 이 술판을 깔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술을 제공할 때 이 음료는 제공하지 않고 이 음료가 애초에 이 술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아, 원래 없었다? 그렇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사줬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 특정 음료를 원했다면. 어쨌든 이 유흥주점에는 애초에 그 특정 음료는 없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곳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다. 이렇게 주점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4시가 제일 바쁜 시간이다? 네, 오늘 새벽이 사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오전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정말 생각보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차량들이 대부분 이 슈퍼카 아니면 고급 외제차가 대부분이었고 이 주점 위치가 청담동에 있어서 이 겉으로 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김호중 씨를 대리기사가 데려다 줬는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해당 주점 특성상
상시 대리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리 기사님 그리고 이 관계자들에게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네. 말을 좀 회피하거나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못 해보는 저희 그 MBN에서 아니 그런 거 지금 저희 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제가 진짜 저것도 내가 흉이었어서 가게를 오신 적은 있다고 들었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인 건지 좀 회피하는 건지 좀 더 한번 지켜봐야겠고 일단 임재 변호사님, 일단 중요한 문제가 증거인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뭐 메모리 카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일단 이 메모리 칩을 좀 파손했다, 좀 이런 입장입니다. 없다, 메모리 칩이 지금. 그렇죠. 이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와 같은 블랙박스죠.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이 블랙박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것은 SD카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SD카드를 김호중 씨가 파손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속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김호중 씨의 매니저 또 운전을 했다고 자수한 그 매니저도 아닙니다. 또 다른 매니저가 사고 현장에 가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SD카드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SD카드를 없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SD카드 그대로 뽑아서 뭐 사무실이나 자택에 두었을 리는 사실 만무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손해서 이미 버렸거나 그러니까 어째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상태로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건 당연히 이 증거 인멸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다면 다른 혐의들이 입증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날 당일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 SD카드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 통화 내용 같은 것들도 녹음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좀 아쉽지만 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이 SD카드가 발견될 확률도 매우 낮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 증거인멸로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정황 증거들이 더해진다면 이 SD카드가 없더라도 다른 혐의점이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제부터 쭉 김호중 씨 사건이 조금 대중적 관심사라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김호중 씨를 이제 소속사가 지키기 위해서 사활 걸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 이것이 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아무튼 찬찬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일단은 여기 소속사 대표가 사촌형이라는 얘기 어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대표가 사촌형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좀 부각되는 측면.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두 가지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 소속사의 지금 나름대로의 뭐 전략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전략으로 표현하자면 예, 만약 표현하자면 적어도 김호중 씨 자체는 지키겠다. 즉 형량과 죄목을 가장 줄여 나가겠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머지 범죄들은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가 다 감수할 의향이 강하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김호중 지키기에 올인한다고나 할까요? 그것을 전략이라면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왜 그런가를 한번 그 추정을 해보면 사실 단기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금 판단을 혹시 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작은 콘서트 뭐 이란만 해도 매출액이 지금 뭐 40억, 50억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상황이니까 그것은 계속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김호중 씨는 필요하고 혹시 다른 이를테면 증거인멸, 범인 도피, 교사, 범인 도피, 방조 등에 관한 혹시 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따지게 보게 되면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나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적 그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리가 갈 정도로 그 매니저들에게 모든 뭐 교사 행위를 하거나 또 대표가 직접 나눠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두 번째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그 대표가 만약에 8천 이내의 친족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범인 도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 친족 간에 숨겨지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또 있거든요. 처벌하지 아니한다. 네. 친족일 경우. 그렇죠. 그런 것까지 혹시 고려를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겠죠.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목적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처벌도
사실 적고 본인도 어쩌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법리적인 그런 생각, 이것이 그 핵심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메모리 칩과 관련돼서 하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짧게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량이 2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유흥주점에서 지금 대리기사 불렸던 것은 지금 김호중 씨의 검은색 승용차였고 그 다음에 지금 사고를 유발시킨 이 차는 흰색 SUV였던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었느냐, 그거를 메모리 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검은색 지금 차량에 대한 메모리 칩을 빨리 또 확보를 해서 그것도 보자. 보게 되면 사실 저 SUV 흰색 메모리 칩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저 수사기관도 그것에 좀 착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사 방향도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뭐 앞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까지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네. 또 새로운 나오는 얘기 한 번 더 보면 일단은 경찰에 김호중 씨 옷을 입고 허위 자백을 하러 갔던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전 매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그러니까 방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탄이다. 어떤 혐의 서민들에 대해서 사실 김호중 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 소속사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던 그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친척의 전 남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이 가족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뭐 육촌 누나의 전 남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전 남편이라는 표현이 이제 완전히 법률상으로 단절된 이제 이혼을 했다는 뜻인지 뭐 별거의 의미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혼한 상태라면 사실상 더 이상 인촌 관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친인척 관계였지만 결과적으로 현재는 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태가 계속 퍼지고 있으니 파장이 커지니 이게 광고계 그리고 방송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막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한 홈케어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올렸던 김호중 씨의 사진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또 방송가에서는 방송 예정이었던 김호중 씨의 분량을 최대한 지우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출연하는 KBS 한 예능 프로그램은 김호중 씨 방송 분량 최대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구호단체는 김호중 씨 팬클럽이 어제 기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일단 네. 뭐 방송 그리고 광고계가 일단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인데 뭐 그만큼 여론에 굉장히 방송 광고계가 민감한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추돌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운전자 바꿔 침해에 따른 어떤 범인 도피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장시간 동안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는가, 혹시 그 과정에서 음주가 문제되는 거 아시냐,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이 사고 후 미조치 관련된 부분은 이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도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속사 사장의 경우에도 이제 8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그런 뭐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히 범인 도피를 부탁하는 경우 나 좀 숨겨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처벌이 되지 않지만요. 적극적으로 교사에 나아가서 나 지금 범인 도피, 내가 지금 피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자극을 줄게. 너가 부디 나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줘. 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다거나 나아가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교사를 한다면은 이 교사의 부분은 또 친족간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친족간에도 가능은 하다. 처벌 그렇죠. 가능하다. 교사범으로는 처벌이 교사범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숨겨줘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어떤 은신처 제공뿐만 아니라 어떤 범인 자체를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까지는 방어권 보장의 측면을 넘어선다고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혐의에 불과하고 밝혀진 바가 없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광고계에서도 좀 빠르게 김호중 씨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예. 자, 아까 이게 지금 계속 사건들이 혼재돼 있어서 하나 좀 정리하자면, 아까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또 변호사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교사했을 경우에는 그 친인척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고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그리고 이런 상황에 김호중 씨 팬클럽이 뭐 기부를 했다가 뭐 거절당했다는 소식, 이것까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좀 뭐 반감이 좀 센 모양입니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김호중 씨의 그 팬클럽이 그 이번 그 4월 달에 그 트로트 경연 뭐 평가에서 김호중 씨가 1위를 한 점, 그리고 이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뭐 등에 그 비추어서 기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기부 그 단체를 아동 학대의 피해를 이렇게 구호하고 돕는 그러한 그 단체에 약 50만 원 가량의 그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이제 한 것이고, 실제로 기부가 일단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단체에서 이 기부액을 전액 반환을 한 것이죠. 그 반환의 그 이유 자체는, 아니 이것은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기부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전액 그 반환이 그 이루어졌고요. 그 비영리 그 법인인 경우인데, 사실 저도 뭐 비영리 법인 에너지 안보 환경협회라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기부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사회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 팬심이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도 계속 이제 김호중 씨를 끝까지 가자, 더 응원한다,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그러진 팬심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우리가 좀 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 또 이러한 그 단체에서는 받은 기부금을 사회적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끼친 그러한 관련된 것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그 사회의 어쨌든 기본적인 양심과 소금과 기준 같은 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리고 임재 변호사님,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경찰에서였나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김호중 씨, 그리고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 이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조언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 관여를 했다면, 회피하거나 이런 데 좀 범죄, 예를 들어 범죄라고 하면은 관여했다면 변호사도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어떤 조치, 처벌 뭐 이런 게 됩니까? 이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계약건들이 걸려 있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광고도 그렇고 지금 콘서트도 그렇고 분명히 어떤 법적 자문은 받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보자 하는데 그 방식이 불법적인 방식을 강요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네. 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네. 알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또 소식인 것 같은데, 김호중 씨가 변호인으로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다. 이거는 변호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흔히 표현한 말로 센 변호사가 굉장히 선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김호중 씨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조 변호사가 어제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고요. 이 김호중 씨 변호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라면서 선임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조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이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군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가장 센 변호사가 맞습니까? 가장 세다는 표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관련 분야에서 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사건이 커졌잖아요.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본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어떤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다면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대한 관련 증거들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